70대 중반의 김정순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매주 월수금 빠짐없이 다니는 노인복지관. 거기서 친구들과 수다 떨고 요가도 배우고 가끔 공짜 점심도 얻어먹는 게 정순 할머니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지 벌써 10년. 아들 하나 키워서 장가 보내고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중이었죠. 그런데 오늘 현관문 앞에 선 정순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늘 누르던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 오류라는 소리만 들립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미끄러진 줄 알았습니다. 다시 천천히 눌러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명히 맞게 눌렀는데 또 삑삑거립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정순 할머니는 당황해서 다시 한번 입력했습니다. 이번엔 더 정확하게 더 꾹꾹 눌러가며.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면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손에 들고 있던 복지관에서 받은 도시락 봉투가 흔들립니다.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내가 비밀번호를 잘못 외운 건가? 아니면 치매가 온 건가? 아니야. 나는 멀쩡해. 분명히 이 번호가 맞는데. 바로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며느리 박수진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사진이 한 장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클릭하자 자신의 집 현관 앞에 놓인 택배 상자가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택배 와 있던데요. 집에 들어가셨어요? 제가 지나가다 봤는데 문 앞에 있길래 사진 찍어 보냈어요. 정순 할머니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언제 여기 왔다는 거지? 며느리는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낮에 왜 여기 있었을까?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며느리는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며느리가 들어갔다 나온 건 아닐까? 그래서 비밀번호가 바뀐 건 아닐까?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린 후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에게 비밀번호가 안 맞는다고 혹시 바꾼 거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자기는 절대 안 건드렸다고 어머님이 착각하시는 거 아니냐고 되묻는 겁니다. 정순 할머니는 현관문 앞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며느리는 자기 탓을 하고 주변 이웃들 눈치도 보였습니다. 70 넘은 할머니가 자기 집 문 앞에서 비밀번호도 모르고 서 있는 꼴이라니. 손가락이 시려왔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회사 회의 중이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아들은 한숨을 쉬며 예전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계속 눌러봤던 바로 그 번호였습니다. 아들도 이상하다는 듯 나중에 보고 연락하겠다며 급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서 아들이 퇴근해서 오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복지관 도시락은 이미 식어버렸고 다리는 저려왔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지나가다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며느리가 뭔가 했어. 그게 아니고서야 이럴 리가 없어.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새 비밀번호를 여러 개 시도한 끝에 문을 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녹초가 되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해 주면서 종이에 적어줬습니다. 하지만 누가 바꾼 건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다며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류가 아니라는 걸. 누군가 의도적으로 바꾼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누군가는 10중 8구 며느리일 거라는 걸. 그날 밤 정순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며느리의 차갑게 대답하던 목소리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저는 안 건드렸는데요. 그 말투가 이상했어. 너무 태연했어. 마치 미리 준비해둔 대답 같았어. 다음날 아침 정순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생각해도 이상했거든요. 며느리가 현관에서 택배 사진을 찍었다는 것도 타이밍도 모든 게 너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마치 계획된 것처럼. 전화를 받은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아니 차분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태연했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비밀번호에 대해 다시 캐묻자 며느리는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왜 비밀번호를 바꾸겠어요? 그럴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설사 제가 바꿨다 해도 어머님께 말씀 안 드릴 리가 없잖아요. 논리적이었습니다. 너무 논리적이어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했습니다. 자기는 그날 회사 근처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른 거고 택배가 문 앞에 있길래 혹시 몰라서 사진 찍어 보낸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절대 건드린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순 할머니의 귀에는 며느리의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어머님 하면서도 정작 시어머니를 존중하는 마음은 없어 보였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며느리가 결혼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5년 전 아들이 35의 나이에 간신히 결혼했을 때 정순 할머니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늦둥이 아들이 드디어 장가를 가다니. 그것도 대기업 다니는 괜찮은 여자를 만나서.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부터 뭔가 삐걱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시부모랑 같이 사냐며 각자 독립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다 그렇게 산대요. 우리도 따로 살아요. 정순 할머니는 섭섭했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도 며느리는 명절에만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것도 몇 시간 있다가 금방 가버렸습니다. 친정은 자주 가면서 시댁은 의무적으로만 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생신이라고 연락해도 며느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선물만 택배로 보냈습니다. 아들도 점점 엄마보다 아내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달 사이 며느리의 태도가 더 이상해졌습니다. 갑자기 정순 할머니 집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님, 집이 너무 크신 거 아니에요? 혼자 사시기엔 관리가 힘드시죠? 작은 곳으로 옮기시는 게 어때요? 이런 말들을 슬쩍슬쩍 던졌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그때마다 불쾌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밀번호 사건이 터진 겁니다. 정순 할머니는 며느리의 그 태연한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왜 그랬겠어요? 너무 당당했어요.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마치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다는 듯이. 하지만 정순 할머니의 육감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뭔가 했어. 분명히 했어. 정순 할머니는 복지관 친구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이는 며느리 문제로 고생 많이 한 동갑내기 친구였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영숙이가 단칼에 말했습니다. 그거 100% 며느리 짓이야.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 시어머니 재산 노리고 슬금슬금 파고드는 거야. 조심해야 돼. 영숙이의 말이 정순 할머니의 불안을 더 키웠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자기 집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집은 남편이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정순 할머니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시가로 5억은 좋게 넘는 이 아파트를 며느리가 탐내는 건 아닐까? 그날 오후 정순 할머니는 현관 비밀번호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아들이 새로 설정해준 번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혹시 또 바뀌지는 않을지 불안했습니다. 자기 집인데도 자기 집 같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언제든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며느리의 그 태연한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됐습니다. 어머님이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투에는 은근한 비웃음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늙은 시어머니가 헷갈려 하는 걸 즐기기라도 하는 듯한. 정순 할머니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 당하지 않을 거야. 이건 내 집이야. 사흘이 지난 어느 오후 정순 할머니는 또 택배를 받게 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한 건강식품이었습니다. 택배 기사는 단골 기사였습니다. 이 아파트동을 전담하는 50대 중반의 남자였죠. 정순 할머니와는 몇 년째 얼굴을 보는 사이였습니다. 택배를 건네주면서 기사님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가족분들 자주 오시나 봐요. 그제 낮에도 딸 되시는 분이 들어가시던데. 정순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 저한테는 딸이 없는데요. 아들만 있어요. 택배 기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잘못 봤나?
그런데 분명히 여자분이 할머니 집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시던데요. 30대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요. 저보고 택배 맡아달라고 하시길래 가족이신 줄 알았죠. 정순 할머니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대 여자? 비밀번호를 알고? 그럼 며느리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며느리가 정말로 자기 집에 몰래 들어왔던 겁니다. 그것도 낮 시간에 정순 할머니가 복지관 간 사이에. 택배 기사님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 2, 30분 있다가 나오시더라고요. 손에 뭔가 들고. 정순 할머니는 목이 메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서 뭘 한 거지? 뭘 가져간 거지? 아니면 뭘 둔 거지?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기가 없는 사이에 며느리가 마음대로 자기 집을 드나들었다니. 그것도 허락도 없이. 심지어 비밀번호까지 바꿔가면서. 택배 기사는 정순 할머니의 굳은 표정을 보고 뭔가 잘못 말한 것 같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아, 제가 괜한 말 했나요? 송구합니다, 할머니. 그냥 가족분인 줄 알고.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현관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였어. 분명히 며느리였어. 택배 기사 말로는 30대 여자라고 했는데 며느리가 딱 35이잖아. 그리고 비밀번호를 아는 여자라면 며느리밖에 없어. 정순 할머니는 당장 집 안을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뭘 건드렸는지 뭘 가져갔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구석구석을 확인했습니다. 거실은 별 이상 없어 보였습니다. 부엌도 마찬가지.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 위치가 살짝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식탁 의자 방향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확신은 없었지만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안방으로 갔습니다. 침대 옆 서랍장을 열어봤습니다. 여기에는 통장과 도장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무것도 없어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랍 안 물건들의 배치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누군가 뒤적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서랍을 뒤졌어. 통장을 확인한 거야. 얼마나 있는지 보려고. 정순 할머니는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재산을 파악하려고 몰래 집에 침입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인 침입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즉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회의 중이라며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왔대. 택배 기사님이 봤대. 당장 전화해. 하지만 아들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복지관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영숙이, 명자, 순이.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그거 완전 도둑놈 신부 아니야? 당장 경찰 불러야 돼. 며느리가 미쳤나 봐. 친구들의 격한 반응이 정순 할머니의 분노를 더 부채질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해서 집에 들렀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택배 기사가 한 말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가 낮에 집에 들어온 걸 봤다고,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갔다고, 한참 있다가 나왔다고.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라고 정순 할머니가 요구했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받자마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언제 거기 갔다고 그러세요? 저 그날 회사에 있었어요. 확인해 보세요. 며느리는 자신의 결근 기록을 보여주겠다며 회사 출퇴근 기록을 캡처해서 보내왔습니다. 실제로 그날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택배 기사님이 다른 사람을 본 거예요. 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출퇴근 기록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대리 출근을 시킬 수도 있고. 며느리는 영리한 여자였습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을 만큼. 정순 할머니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꾸미고 있어. 분명히 그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이제 집 안에서도 불안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자는데도 누군가 몰래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또 비밀번호를 바꿀까봐 매일 아침 현관 비밀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신경이 곤두서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순 할머니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수건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쓰던 연두색 수건이었는데 지금은 하늘색 수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내가 바꿨나? 아니야, 나는 수건을 바꾼 적이 없어. 수건장을 열어봤습니다. 새 수건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산 적 없는 수건이었습니다. 누가 여기에 새 수건을 넣어둔 거지? 며느리? 아들? 정순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바꿔치기 한 겁니다. 부엌으로 가봤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냉장고 안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반찬들이 다 버려져 있고 새로 산 채소와 과일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최근에 장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걸 넣어둔 거지? 싱크대 아래 수납장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냄비와 프라이팬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는데 지금은 크기별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세제와 수세미도 새 제품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기 집을 마음대로 정리한 겁니다. 정순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도둑이 아니야. 도둑은 물건을 가져가지 정리를 하지는 않아. 그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며느리밖에 없어. 며느리가 몰래 들어와서 자기 집처럼 정리한 거야. 마치 이미 이 집이 자기 집인 것처럼. 정순 할머니는 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침대 밑을 확인했습니다. 침대 시트가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베개 커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옷들이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게나 걸려 있었는데. 서랍장을 열어봤습니다. 속옷과 양말이 종류별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절대 이렇게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현관 신발장을 열어보는 순간 정순 할머니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신발장 안쪽 자기가 신는 낡은 실내화 옆에 새 실내화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여성용이었습니다. 분홍색 털 슬리퍼. 정순 할머니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이즈도 달랐습니다. 정순 할머니보다 한 치수 작은 240 사이즈였습니다. 며느리 거야. 며느리가 여기 자기 슬리퍼를 갖다 놓은 거야. 마치 이제부터 여기서 살 거라는 신호처럼. 정순 할머니는 그 슬리퍼를 집어들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집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은밀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수건을 바꾸고 냉장고를 정리하고 친구를 교체하고 심지어 자기 슬리퍼까지 놓아두면서. 마치 서서히 이 집의 주인이 되어가는 것처럼. 정순 할머니는 자기 집이 더 이상 자기 집 같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 쿠션도 새 것이었습니다. 탁자 위에 티슈 케이스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TV 리모컨 옆에는 정순 할머니가 쓰지 않는 방향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은한 라벤더 향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향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전에 며느리 집에 갔을 때 이 냄새를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다시 들어가 봤습니다. 세면대 아래 수납장에는 새 화장지와 생리대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이미 폐경이 지난 지 10년도 넘었습니다. 생리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건 며느리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여기서 쓰려고 미리 갖다 놓은 거였습니다. 샤워실 선반에도 새 샴푸와 린스가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쓰던 저렴한 제품이 아니라 비싼 브랜드 제품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쓰는 제품이었습니다. 바디워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급스러운 병에 담긴 정순 할머니는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제품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이 집을 자기 집처럼 꾸미고 있었습니다. 자기 물건을 하나둘씩 들여놓고 자기 스타일대로 정리하고 심지어 자기가 쓸 생필품까지 준비해두고. 이건 일시적인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장기적인 거주를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안방 붙박이장을 열어봤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옷들이 한쪽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새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 옷이었습니다. 원피스, 블라우스, 청바지. 며느리 옷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벌써 자기 옷을 여기에 옮겨놓은 겁니다. 정순 할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이사 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몰래 은밀하게 그러나 착착 진행하면서 정순 할머니 몰래 조금씩 자기 영역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정순 할머니를 이 집에서 몰아낼 작정인 게 분명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아들에게 당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에 자기 물건을 갖다 놨어. 옷도 있고 슬리퍼도 있고 화장품도 있어. 이게 무슨 짓이야?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건 제가 부탁한 거예요. 정순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부탁했다고? 왜? 아들은 머뭇거리며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계시니까 집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수진이한테 가끔 들러서 정리 좀 해달라고 했다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수진이가 쓸 물건들도 좀 놓아두라고 했다고. 정순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자기 집을 마음대로 드나들라고 허락한 겁니다. 정순 할머니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건 배신이었습니다. 친아들의 배신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순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분홍색 슬리퍼가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 슬리퍼는 이제 이 집이 누구 집인지 선언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곧 며느리가 주인이 될 거라고. 정순 할머니는 쫓겨날 거라고. 다음 날 오후 정순 할머니는 아들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복지관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직접 대면해서 따져 물어야 했습니다. 왜 자기 허락도 없이 며느리를 집에 들이는 건지, 왜 며느리가 마음대로 집을 정리하게 내버려 두는 건지. 저녁 7시쯤 아들 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정순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눈치를 채고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우리 집 드나들라고 했다며?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한테 말씀드리면 반대하실 것 같아서요.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연히 반대하지.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집에 내 허락도 없이.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것저것 바꾸고 자기 물건까지 갖다 놓고. 이게 말이 돼? 아들은 변명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엄마 위해서 한 거예요. 집도 깨끗하게 해주고 냉장고도 정리해주고. 정순 할머니는 비웃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웃기지 마. 며느리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야. 이 집을 자기 집으로 만들려고.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에요. 수진이는 정말 엄마 걱정해서 도와주려는 거예요. 엄마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정순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깜빡깜빡한다고?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는 거야? 아들은 급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나이 드시니까 힘드실 것 같아서. 수진이가 가끔 와서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정순 할머니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나는 아직 멀쩡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며느리 도움 따위 필요 없어.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수진이를 싫어하세요? 수진이가 뭘 잘못했어요? 정순 할머니는 목이 메었습니다. 며느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야. 엄마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며느리를 집에 들이고 며느리가 마음대로 하게 놔두고. 이게 효도야?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바빠요. 일하랴 집안일 하랴 정신없어요. 수진이가 엄마 좀 챙겨드리면 안 돼요? 정순 할머니는 서러웠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떠넘기고 싶어 하는 짐.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 혼자 사시기에는 이 집이 너무 커요. 관리도 안 되고 위험하기도 하고. 작은 곳으로 옮기시는 게 어때요? 정순 할머니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집을 팔라고? 내가 평생 살아온 집을? 아버지. 유산으로 받은 이 집을? 아들은 진정하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팔라는 게 아니라 전세로 주고 엄마는 더 편한 곳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같은 곳. 정순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다니. 그리고 이 집은 며느리가 차지하려고. 모든 게 계획된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조금씩 집을 장악하고 아들은 정순 할머니를 설득해서 내보내려는, 이 집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소리쳤습니다. 절대 안 나가. 이건 내 집이야. 나 죽기 전에는 절대 못 가져가. 아들은 피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제가 엄마 위해서 하는 말인데. 정순 할머니는 냉소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 너희들을 위한 거지. 아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엄마 저 가볼게요. 오늘은 대화가 안 될 것 같네요. 그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다신 며느리 우리 집에 들이지 마. 아들은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친아들이 자기를 배신했습니다. 며느리 편을 들고 자기를 집에서 쫓아내려 하고 심지어 요양원에 보내려고까지 하다니. 정순 할머니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정순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당하지 않겠다고. 이 집은 자기 것이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며느리든 아들이든 누구도 자기를 이 집에서 몰아낼 수 없다고. 정순 할머니는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정순 할머니는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상황을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복지관 2층 휴게실에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숙, 명자, 순이 그리고 몇 명 더. 정순 할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친구들이 반겼습니다. 정순아 어제는 왜 안 왔어? 우리 걱정했잖아. 정순 할머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전부 쏟아냈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뀐 것, 며느리가 몰래 집에 들어온 것, 집 안에 며느리 물건들이 쌓여 있는 것, 아들이 자기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것. 친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영숙이가 먼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게 무슨 며느리야? 그건 도둑놈이지. 시어머니 집을 몰래 장악하다니 세상에 그런 뻔뻔한 년이 어디 있어? 명자도 거들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 시어머니 재산 노리고 슬금슬금 파고드는 거야. 순이는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사촌 언니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며느리가 집을 탐내서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대. 그리고 집을 팔아서 돈을 챙겼대. 시어머니는 결국 거기서 돌아가셨고. 친구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이 정순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순아 절대 당하면 안 돼.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해. 먼저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아들한테도 절대 알려주지 마. 그리고 통장이랑 도장은 안전한 곳에 숨겨. 며느리가 손 못 대게. 명자는 다른 조언을 했습니다. 동사무소 가서 세대 분리 신청해. 그래야 며느리가 마음대로 전입 못해. 그리고 변호사 상담도 받아봐. 재산 보호하려면 법적으로 준비해야 해. 순이는 CCTV를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현관에, 거실에, 집 안 곳곳에. 그래야 며느리가 몰래 들어오는 거 증거로 남길 수 있어. 친구들의 조언이 쏟아졌습니다. 모두 정순 할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언들은 정순 할머니의 불안을 더 키웠습니다. 세상에 며느리 때문에 집에 CCTV를 달아야 한다니. 친아들한테도 비밀번호를 숨겨야 한다니. 영숙이 더 무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친구 동생이 그랬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돌렸대. 조금씩 몇 년에 걸쳐서. 나중에 알고 보니 몇 천만 원이 사라졌더래.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치매라서 기억 못한다고 발뺌했대. 명자도 끼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며느리는 시어머니 집에 자기 친정 식구들을 들여보냈대. 시어머니는 작은 방 하나에 갇혀 지내고 며느리 가족들이 집을 차지했대. 나중에 이웃이 신고해서 겨우 구출됐대. 친구들의 이야기는 점점 더 끔찍해졌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자기도 그렇게 될까? 며느리가 점점 더 집을 장악하고 자기를 작은 방에 가두고 결국에는 요양원에 처박아 버리고 이 집을 차지할까?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순아 먼저 손 써야 해. 지금 당장.
며느리가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집 명의를 아예 신탁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유언장을 확실히 작성하든지 며느리한테 절대 한 푼도 안 간다는 걸 명확히 해야 해. 친구들은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정순 할머니에게 절대 아들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며느리 편이에요. 며느리한테 세뇌당한 거야. 요즘 남자들이 다 그래. 마누라 말은 고지고대로 듣고 엄마 말은 무시하고. 정순 할머니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친구들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과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불안감은 확실했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집을 노리고 있다는 것,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든다는 것, 자기가 점점 고립되고 있다는 것. 그날 오후 복지관에서 돌아온 정순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친구들 말대로 조치를 취하기로. 먼저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세대 분리를 신청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기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수첩에 해야 할 일들을 적었습니다. 하나, 비밀번호 완전히 새로 바꾸기. 둘, 통장과 도장 안전한 곳에 보관. 셋, 세대 분리 신청. 넷, 변호사 상담. 다섯, CCTV 설치. 여섯, 유언장 작성. 정순 할머니는 전쟁 준비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순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은행도 다녀오고 동사무소에도 들렀습니다. 세대 분리 신청은 완료했습니다. 통장도 새로 만들어서 돈을 옮겨놨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함부로 손댈 수 없게 됐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새로 바꾼 비밀번호를 입력하려는데 뭔가 눈에 띄었습니다. 현관문 위쪽 문틀과 벽이 만나는 부분에 작은 노란색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자세히 봤습니다. 포스트잇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도착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정순 할머니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가 쓴 거지? 누구한테 보내는 메시지지? 그리고 누가 도착한다는 거지? 정순 할머니는 포스트잇을 떼어냈습니다. 글씨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들 것도 아니고 며느리 것도 아니었습니다. 좀 더 둥글둥글한 중년 여성의 글씨체 같았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포스트잇을 탁자 위에 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 자기 집 문 앞에 메시지를 남긴 겁니다. 그것도 저녁 7시에 도착한다고. 누가? 왜? 정순 할머니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누군가를 데려오려는 건 아닐까? 정순 할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요즘 아들과는 사이가 틀어진 상태였습니다. 지난번 말다툼 이후로 아들은 정순 할머니 전화를 피했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포스트잇에 대해 물어보자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어머님, 제가 왜 포스트잇을 붙여요?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며느리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며느리가 관련되어 있을 겁니다. 아니면 며느리가 시킨 누군가가. 정순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아직 2시간이 남았습니다. 누가 올지 기다려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현관문을 노려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이삿짐을 가지고 올까? 아니면 며느리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집을 점거할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6시가 됐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저녁도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긴장감에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현관문만 계속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올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분명히 며느리와 관련된 사람일 겁니다. 6시 반. 정순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복지관 친구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누군가 우리 집에 온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어. 무서워. 친구들에게서 답장이 쏟아졌습니다. 경찰 불러. 혼자 있지 마. 우리가 갈까?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혼자 맞서기로 했습니다. 이건 자기 싸움이었습니다. 누가 자기 집에 함부로 들어오려 하는지, 며느리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부엌에서 긴 시칼을 꺼내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똑딱 똑딱 똑딱. 시간이 이렇게 느리게 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시칼을 꽉 쥐었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나쁜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면 정순 할머니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계가 7시를 가리켰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숨을 죽였습니다.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구두 소리. 여자였습니다. 발걸음이 정순 할머니네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삑삑삑삑.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비밀번호를 바꿔놨으니까요. 밖에서 당황하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정순 할머니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구멍으로 밖을 들여다봤습니다.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파마 머리에 깔끔한 옷차림의 여자였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딩동.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저 좀 열어주세요. 정순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머니? 누가 자기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지? 며느리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구? 정순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밖에서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저 수진이 엄마예요. 어머니. 순간 정순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진이 엄마? 며느리의 친정엄마? 왜 여기에? 정순 할머니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틀에 귀를 대고 물었습니다. 왜 여기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추워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정순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대체 며느리 엄마가 왜 여기 온 건지 알아야 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체인은 걸어둔 채로. 문틈으로 며느리 엄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며느리 엄마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정순 할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요? 며느리 엄마는 손에 든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제가 며칠 여기서 지낼 것 같아서요. 짐 좀 가져왔어요. 정순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칠 여기서 지낸다고? 누가 허락했어요? 며느리 엄마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이가 괜찮다고 했는데요. 어머니한테 말 안 했어요? 정순 할머니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엄마를 이 집에 들이려고 했던 겁니다. 정순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들어올 수 없어요. 돌아가세요. 며느리 엄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러시지 말고 좀 들어보세요. 제가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수진이가 어머니 댁에서 좀 지내라고 했어요. 정순 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엄마를 이 집에 눌러앉힐 작정이었던 겁니다. 정순 할머니 허락도 없이. 마치 이 집이 며느리 집인 것처럼. 정순 할머니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제 집이에요. 며느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며느리 엄마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수진이한테 잘못 들은 건가? 수진이가 분명히 괜찮다고 했는데. 정순 할머니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며느리 엄마가 급하게 손을 뻗어 문을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 좀 할게요.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며느리 엄마가 짜고 자기 집을 빼앗으려 한다는 확신만 들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있는 힘껏 문을 밀어 닫았습니다. 밖에서 며느리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귀를 막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짓을 꾸몄던 겁니다. 자기 엄마를 이 집에 들여보내서 결국 이 집을 차지하려고. 정순 할머니는 즉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아들이 받았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울분을 토했습니다. 지금 당장 와. 며느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자기 엄마를 우리 집에 들이려고 했어.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거 제가 알고 있던 건데요. 정순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다고? 그럼 너도 공모자였어? 아들은 변명했습니다. 공모가 아니라 장모님이 혼자 계셔서 힘드시다길래 우리가 좀 모시자고 한 거예요. 엄마 집이 넓으니까 한 방 쓰시면 되잖아요. 정순 할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내 집에? 아들은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장모님도 어르신이세요. 혼자 사시는데 외로우시대요. 우리 집은 좁으니까 엄마 집에서 좀 지내시면 안 돼요? 정순 할머니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도 외로워. 나도 혼자 사는데 왜 며느리 엄마만 챙기고 나는 안 챙겨? 아들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비밀번호 바꾼 것도 이것 때문이지? 자기 엄마 드리려고?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인정했습니다. 네, 맞아요. 장모님이 자유롭게 드나드실 수 있게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엄마가 계속 의심하시니까 장모님이 불편해하셔서 아예 바꿨어요. 정순 할머니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엄마를 위해 자기 집 비밀번호를 바꿨다니. 정순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며느리가 바꾼 게 아니었어?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수진이 엄마인 장모님이 바꿨어요. 제가 부탁드렸어요. 엄마가 비밀번호 알면 장모님 오시는 거 막을까봐. 정순 할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의 엄마가 비밀번호를 바꾼 겁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그리고 아들이 그걸 도왔던 겁니다. 정순 할머니를 배제하고 며느리 엄마를 이 집에 들이려고. 모든 게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물었습니다. 집안의 며느리 물건들, 수건이랑 친구랑 슬리퍼, 그것도 다 장모 때문이야? 아들은 인정했습니다. 네. 장모님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 미리 준비해 둔 거예요. 수진이가 며칠 전에 가서 다 정리해 놨어요. 정순 할머니는 무너졌습니다. 며느리와 며느리 엄마 그리고 아들까지. 모두가 자기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을 빼앗으려고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울부짖었습니다. 이건 내 집이야. 내가 평생 살던 집이라고. 아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만 생각하지 마세요. 장모님도 가족이에요. 우리가 같이 살면 안 돼요? 정순 할머니는 소리쳤습니다. 싫어. 절대 안 돼. 여기는 내 집이야. 며느리 엄마 들릴 수 없어.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럼 엄마가 다른 데로 가시는 건 어때요? 좋은 실버타운 알아봤는데 거기서 편하게 지내시면. 이 집은 저희가 쓰고. 정순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내쫓으려 한다는 게. 정순 할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친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고 며느리 엄마를 위해 친엄마를 배신하고 심지어 집에서 쫓아내려 하다니. 정순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밖에서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엄마였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얘기 좀 해요.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고 소파에 웅크렸습니다. 한참 후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문 열어주세요.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 며느리 엄마의 목소리, 모두 거짓말쟁이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복도에서 두 여자가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엄마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홀로 남았습니다. 텅 빈 집에서 배신감과 분노와 슬픔에 잠긴 채. 그날 밤 정순 할머니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 며느리 엄마 그리고 아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모두 자기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자기 집을, 자기 재산을, 자기 삶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당하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정순 할머니는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냉정하게 침착하게 물어볼 게 있었습니다.
아들은 피곤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계획한 거야? 며느리 엄마를 우리 집에 들이는 거.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달 전부터요. 장모님이 혼자 사시는 집에서 넘어지셨어요. 병원 가셨는데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지만 그때부터 수진이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두면 위험하다고. 정순 할머니는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 모시자고? 아들은 변명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투룸이에요.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장모님 모시려면 방이 필요한데 엄마 집은 방이 3개잖아요. 엄마 혼자 쓰시기엔 너무 넓어요. 정순 할머니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쫓겨나야 해? 아들은 항변했습니다. 쫓겨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제가 알아본 실버타운은 정말 좋아요. 식사도 나오고 프로그램도 많고 같은 또래 어르신들이랑 어울릴 수도 있고. 엄마 혼자 사시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정순 할머니는 목이 메었습니다. 나는 혼자 사는 게 좋아.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왜 나를 시설에 보내려고 해? 아들은 답답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엄마, 시설이 아니라 고급 실버타운이에요. 요양원이랑 달라요. 자유롭게 생활하고 필요하면 도움도 받고. 정순 할머니는 소리쳤습니다. 싫어. 나는 안 가. 여기가 내 집이야. 아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고집이세요? 저도 수진이도 엄마 위해서 하는 말인데.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갑자기 아프시면 어떡해요? 정순 할머니는 냉소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엄마는 안 위험해? 며느리 엄마는 넘어져도 괜찮고? 아들은 대꾸했습니다. 장모님은 여기 계시면 우리가 챙길 수 있잖아요. 수진이가 퇴근하고 매일 들를 수 있고. 엄마는 우리랑 떨어져 계시니까 챙기기 힘들어요. 정순 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엄마를 더 챙기고 싶어 하다니. 친엄마는 멀리 보내고 싶어 하다니. 정순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언제부터 나를 짐으로 생각한 거야? 아들은 침묵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계속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버지 없이 혼자 너를 대학까지 보냈어. 그런데 이게 효도야? 나를 집에서 쫓아내는 게?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지금 감정적으로 되지 마세요. 감정적이라고? 정순 할머니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감정적인 게 아니라 너희가 비정한 거야. 며느리랑 며느리 엄마랑 짜고 나를 내쫓으려는 거잖아. 아들은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 말 없어요. 저 가봐야 해요. 회의 들어가야 해서. 정순 할머니는 급하게 물었습니다. 잠깐 솔직하게 말해봐. 너희가 이 집 팔 생각이지?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인정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 집 팔아서 엄마 실버타운 비용 내고 나머지는 저희 집 마련하는 데 쓸 거예요. 우리도 이제 애 낳으려면 넓은 집이 필요해요. 정순 할머니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대놓고 인정했습니다. 정순 할머니 집을 팔아서 자기네 집을 사겠다고. 정순 할머니를 실버타운에 처박고 온 며느리 엄마는 자기네 새 집에서 모시겠다고. 계획이 완벽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나는 평생 여기서 살았는데. 추억이 가득한 이 집인데. 아버지랑 같이 살던 이 집인데. 아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집은 그냥 집이에요. 추억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세요. 정순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돌아서 버렸습니다. 며느리 편이 되어서 친엄마를 버리기로 결심한 겁니다. 정순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방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정순 할머니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남편이었습니다. 며느리 가족의 사위였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혼자였습니다. 온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편이 없었습니다. 복지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친구들은 분노했습니다. 그 못된 자식. 그게 사람이야? 며느리랑 짜고 엄마를 배신하다니. 당장 경찰 불러. 변호사 선임해.
친구들의 격한 반응이 정순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정순아, 절대 집 팔면 안 돼. 명예 이전도 안 돼. 유언장 확실히 써도 아들한테 한 푼도 안 간다고. 그리고 당장 아들이랑 연 끊어. 그런 자식 필요 없어.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결심했습니다.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 할머니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은 설쳤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오늘 할 일이 많았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아무도 나를 무시할 수 없어.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동사무소였습니다. 이미 세대 분리 신청은 해뒀지만 전입 차단 신청도 추가로 했습니다. 며느리나 며느리 엄마 심지어 아들까지도 이 주소로 전입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공무원이 물었습니다. 가족 간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정순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 집을 지켜야 해서요. 공무원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서류를 처리해줬습니다. 요즘 이런 경우가 많다며 정순 할머니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가족이라도 재산 문제로는 조심해야 한다고. 두 번째로 향한 곳은 은행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모든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아들이 알고 있는 계좌는 전부 해지하고 새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도 아들이 절대 모를 번호로 설정했습니다. 도장도 새로 파서 은행에 등록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신 건가요? 정순 할머니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가족한테 당할 뻔했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노인 재산 문제로 가족 간 분쟁이 많다는 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세 번째로 향한 곳은 법무사 사무소였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법무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유언장에 명확히 적어두면 정순 할머니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고. 정순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본인 김정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본인의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법인과 노인복지관에 기부한다. 아들 민준에게는 법정 최소 상속분만 남긴다. 며느리 박수진과 그 가족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드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는데. 정순 할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제 집을 빼앗으려던 사람들에게 재산을 줄 수는 없어요.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낫습니다. 법무사는 유언장을 공증했습니다. 그리고 정순 할머니에게 사본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아무도 할머니 의사에 반해서 재산을 가져갈 수 없어요. 정순 할머니는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자기 집,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번째로 향한 곳은 철물점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현관문 자물쇠를 완전히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비밀번호식이 아닌 지문 인식 방식으로. 오직 정순 할머니의 지문만 등록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허락 없이 이 집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순 할머니는 며느리가 놓아둔 물건들을 전부 치웠습니다. 분홍색 슬리퍼, 세수건, 샴푸와 린스, 옷들 모든 것을 큰 박스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현관 앞에 내다 놨습니다. 박스에는 메모를 붙였습니다. 며느리 물건입니다. 가져가세요. 집 안을 다시 자기 스타일대로 정리했습니다. 며느리가 바꿔놓은 쿠션, 방향제, 티슈 케이스 모두 예전 것으로 되돌렸습니다. 냉장고도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채웠습니다. 침대 시트도 자기가 쓰던 낡은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이 집은 다시 정순 할머니의 집이 됐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현관문을 못 열겠어요. 비밀번호가 또 바뀐 거예요? 정순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비밀번호가 아니라 지문 인식으로 바꿨어. 이제 나만 들어갈 수 있어.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저도 들어가야 하는데. 정순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이제 여기 올 필요 없어. 내가 원하던 대로 나는 혼자 살 거야.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내 허락 없이. 아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걱정되잖아요. 정순 할머니는 냉소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넌 내 집이 걱정되는 거지 나는 아니야. 아들이 변명하려 했지만 정순 할머니는 끊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유언장 작성했어. 내 재산은 전부 복지관에 기부하기로 했어. 너한테는 법정 최소한만 남겼어. 며느리랑 며느리 엄마한테는 단 한 푼도 안 가. 아들은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정순 할머니는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내린 최종 결정이야. 바꿀 생각 없어. 내가 나를 배신했으니까 나도 너를 포기하는 거야. 이제 우리는 남이야. 아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정순 할머니는 거절했습니다. 얘기할 거 없어. 너희가 내 집을 팔아서 너희 집 사려고 했잖아. 나를 실버타운에 처박으려 했잖아. 그게 효도야? 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며느리 전화번호도 차단했어. 며느리 엄마도 마찬가지야. 이제 너희는 내 인생에서 지워졌어. 아들이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 오해예요. 저희가 정말로 엄마 생각해서.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사실이야. 너희가 한 짓을 나는 다 알아. 택배 기사님도 받고 포스트잇도 받고 며느리 엄마도 만났어. 모든 증거가 있어. 정순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지킬 거야. 너희한테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야. 여기는 내 집이고 내 인생이야. 누구도 허락 없이 드나들 수 없어. 그리고 내가 정말 엄마가 걱정된다면 진심으로 사과하러 와. 며느리랑 며느리 엄마 없이 혼자.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 아들은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생각 좀 해볼게요. 정순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복지관 친구들이 단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순아, 괜찮아? 오늘 뭐 했어? 정순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오늘 내 인생 되찾았어. 유언장도 쓰고 통장도 정리하고 집 자물쇠도 바꿨어. 이제 아무도 나를 못 건드려. 친구들은 환호했습니다. 잘했어. 그래야지. 우리 정순이가 드디어 정신 차렸네. 영숙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고기 먹자. 내가 이긴 거 축하하는 거야. 정순 할머니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좋아, 내가 소주 한 병 들고 갈게. 그날 밤 정순 할머니는 친구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으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친구들이 정순 할머니를 격려해 줬습니다. 우리가 있잖아. 가족이 없어도 친구가 있어. 우리가 내 편이야. 정순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자기에게도 편이 있다는 게,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아들이 배신해도 며느리가 집을 노려도 정순 할머니에게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얘기 좀 해요. 정순 할머니는 인터폰으로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안 왔어요. 저 혼자 왔어요. 정순 할머니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들이 들어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 마음을 너무 몰라줬어요. 정순 할머니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켜서 온 거야, 아니면 진심이야?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심이에요, 엄마. 수진이랑도 많이 싸웠어요. 제가 너무 수진이 편만 들었다고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정순 할머니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말 반성하는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를 실버타운에 보내려 했던 것도, 이 집을 팔려고 했던 것도 다 잘못이었어요. 이건 엄마 집이에요. 엄마가 평생 사실 곳이에요. 제가 감히 뭐라 할 수 없어요. 정순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 며느리랑 잘 살길 바라. 하지만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건 안 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어. 아들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엄마. 이제 알았어요. 앞으로는 엄마 의견 먼저 물어볼게요. 엄마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할게요.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반성한다면 며느리한테 말해. 다신 내 집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아들이 약속했습니다. 네, 엄마. 그리고 장모님도 여기 안 모실게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건 엄마 집이에요. 엄마가 주인이에요. 정순 할머니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좀 풀리네. 그날 저녁 정순 할머니와 아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둘이서만. 며느리 없이. 정순 할머니가 직접 해준 된장찌개와 김치. 아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정순 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더 이상 아들에게 모든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지키는 거니까.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앞서 나갔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님 의견 먼저 여쭙겠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내 집은 내가 지킬 거야. 그것만 알아도. 며느리는 더 이상 정순 할머니 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혼자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이제 자기 집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복지관에 다니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편안히 쉬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순 할머니는 거실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하늘이 장관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킬 차례다. 아무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 여기는 내 집이야. 정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힘든 싸움이었지만 이겼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자기 집을, 자기 재산을, 자기 존엄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불안 없이. 이제 정순 할머니의 집은 다시 정순 할머니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정순 할머니만의 안식처. 그리고 정순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억압하는 사람들보다 진심으로 자기를 아껴주는 친구들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혈연보다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정순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당당한 인생. 정순 할머니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강한 보호자라는 걸 알았으니까.